회칼을 쥐고 20년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서, 증거, 그리고 법의 힘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칼끝에 힘을 주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삶이 언제쯤 끝날까? 횟집 주방은 늘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저는 주방장과 함께 수조 앞에 섰습니다. 오늘 활어들 상태 어때요? 좋습니다, 사장님. 주방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냉장고를 점검하고 오늘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 일이 익숙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홀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는 직원이 따로 있었지만 저는 버릇처럼 매일 그 일을 해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도 함께 칼을 잡았습니다. 횟집은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 주방 1칸. 그때는 둘이서 모든 걸 했습니다. 남편이 회를 썰면 저는 서빙을 하고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남편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회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신선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가게가 커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약뿐 아니라 찾아주는 손님으로 항상 가게는 10,000원이어서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저축했던 돈과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좀 받아서 그동안 공실로 있었던 옆가게를 사서 확장했고 2층에 살림집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이 20개가 넘었고 주방에는 주방장과 보조 2명, 홀에는 서빙 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가게가 엉망이 되는 건 순식간이야.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에 나갔습니다. 식자재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과 위생을 교육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주 좋은 횟감이 왔어요. 한번 들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예약해 드릴게요. 그렇게 손님 하나하나를 챙겼습니다. 손님의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기념일이면 서비스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저의 작은 배려에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여기만큼 친절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손에서 칼이 사라진 건 어느 날부터 그는 오전에 잠깐 가게에 들러 얼굴만 보이고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밖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것 같아. 단골 만들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낮에는 골프를 치러 나갔고 밤에는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사업이란 게 발로 뛰어야 하는 거야. 남편 옆에는 항상 많은 지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지인들은 밥값이든 술값이든 주머니를 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자신이 기업의 회장님처럼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저는 늘상 그 큰 가게를 혼자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지켰습니다. 주문이 밀려도 손님이 화를 내도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도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주방장과 메뉴를 논의하고 홀에 나와 손님을 응대하고 밤늦게 마감 정산을 했습니다. 2층 집으로 올라오면 남편은 새벽까지 술 마시느라 집에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냐고 건성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말할 기운도 없을 만큼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샤워를 하고 피곤에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매출은 좋았습니다. 한 달에 8천만 원은 기본이었고 성수기에는 1억을 넘기는 달도 많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식자재비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출 금액의 계산이 맞지 않았고 얼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 정신없을 때 남편이 잠깐 가게를 들어왔었고 카드 매출은 그대로인데 항상 현금이 모자랐습니다. 돈 어디 썼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좀 먹고 골프비 좀 내고 그랬지. 그까짓 거 몇 푼이나 된다고 잔소리야. 장사 잘 되잖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손님을 맡고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 그에게는 그까짓 거 몇 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과표를 들여다봤습니다. 피곤에 지친 손끝이 저리고 미세한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가게오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주방에서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느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하나 전화를 걸고 손님을 기억하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그걸 그까짓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지연 지점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연. 누구지? 남편의 지인들은 웬만큼 다 아는데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뗐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야. 이안, 못 받았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선배 하나 도와줬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길래 은행 지점장한테 연결해줬지. 그래서 그 덕에 술 한잔 얻어먹고 오는 중이야. 저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뒷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선배요? 대학 선배. 사업하는데 갑자기 1억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능력 있는 지점장한테 부탁했더니 금방 처리해줬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지연 지점장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처음에는 그저 은행 지점장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선배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고 남편이 그녀를 연결해줬습니다. 그 선배는 고마워하며 그녀를 칭찬했고 남편은 뿌듯해했습니다. 그 지점장 정말 일 잘하더라. 서류 처리도 빠르고 금리도 좋게 해줬어.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데 능력이 대단해.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의 전화에는 그녀의 이름이 자주 올랐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보, 골프 치는 당신 친구들 있지? 적금 좀 권유해봐. 지연 씨가 이번 달 실적이 좀 필요하대. 그리고 당신 선배 언니들한테 치매보험, 치아보험 들으라고 해봐. 요즘은 은행보험이 더 안전하고 좋아. 남편은 밤늦게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그 지점장 대신 열심히 영업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혹시 새로운 직장에 다니냐고 묻곤 했습니다. 정작 가게는 아무리 바쁜 날이어도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그녀를 위해서는 선배, 후배, 그리고 잘 왕래가 없던 친구들한테까지 거의 강매하듯이 적금, 보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 일도 아닌데 지인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니냐며 그만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다 주고받는 거지. 게다가 지연 씨는 우리 또래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 변변치 않은 남편이랑 애들 모피라느라.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결혼했어요? 응. 애도 둘 있대. 근데 남편이 번 돈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악착같이 벌어야 한대. 그래서 실적에 목숨 걸고 일한다더라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면 괜찮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은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평소에 남편에게 술, 밥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권유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 내가 실적 올리는데 많이 도와줬거든. 이번 달에만 친구들이 적금 5개, 보험 3개나 들어줬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저축하는 건 나쁜 일도 아니고, 지연 씨는 실적 올리고, 친구들은 저축하고, 다 좋은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이번 달 나 때문에 실적이 1등이래. 승진 대상자래. 그래요? 응. 지연 씨가 그러던데,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대. 승진 대기자들이 자기 발목 잡으려고 온갖 소문 다 퍼뜨린다더라고. 무슨 소문요? 뭐, 별거 아닌 거. 남자 고객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느니, 너무 친절하게 군다느니, 뭐 그런 거. 지연 씨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건데 시기하는 거지. 남편은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다니, 한심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오늘 지연 씨가 실적 감사하다고 저녁 산대. 나 좀 늦을 것 같아. 지연 씨가 고객 감사 이벤트 한대. 골프 한 라운드 쏜대. 나 좀 다녀올게. 지연 씨랑 고객 몇 명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사나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지연 씨랑 고객 몇 명이랑 저녁 먹었어. 이번 달 실적 1등 했다고 축하해줬지.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셔요? 지점장님도 집에 가야 할 시간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지연 씨, 애들은 다 컸는데 뭐. 그리고 남편은 업무적인 일로 늦는 건 이해를 많이 한다나 봐. 그 말에 뭔가 걸렸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연 씨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처럼, 마치 자신이 없으면 그녀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지연 씨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해. 앞으로도 부탁한대. 또 도와달라고요? 응. 다음 달에도 실적 채워야 한대. 친구들한테 또 얘기해봐야겠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외출은 계속됐지만 이지연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서 그 큰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직원이 실수를 해도, 예약이 꼬여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보러 나갔어요. 모든 게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제가 있는 한 가게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주방 안쪽으로 불러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격포에서 남편분 봤어요?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업무 보러 가신 거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은행 지점장이랑 고객 상담하러 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래도 두 분이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손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친해 보이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객 상담을 격포에서 하나? 둘이서? 왜 격포 바다까지 가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공과금을 내러 갔습니다. 아니, 그건 핑계였고 이지연이라는 여자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지연 지점장 계신가요?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저희 남편이 많이 도움받았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지점장님 인기 정말 많으세요. 실적도 항상 1등이시고 이번에 승진 대상자세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직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지연 지점장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 또래로 보였습니다. 호리호리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지 않았지만 세련돼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머리였고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입가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파마약 냄새가 빠진 지 오래였고 손은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가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고 차들도 쉴 새 없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난 뭘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았지?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 저 사랑해요?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갑자기 왜 그래? 당연하지. 정말요? 그럼 그 대답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지점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집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던 이름이 갑자기 사라지니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몇 시에 들어와요? 늦을 것 같아.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출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맞고 가게 마무리까지 끝내고 집으로 올라오면 남편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편에게는 늘 있는 일상이었으나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12시, 때로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늦게 오는 날이면 술도가니에 빠졌다가 온 사람처럼 술냄새가 진동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오는 그에게서 함께 와야 할 술냄새도 따라오지 않았고 몸은 꼿꼿하고 정신도 말짱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같지 않게 달라진 남편을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 골목에 서서 손에 쥔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명함 앞면엔 상호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가 있었고 뒷면에는 고객님의 궁금함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단골 손님이 슬쩍 건네준 심부름센터 명함이었습니다. 격포에서 남편을 봤다고 말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필요하시면? 그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명함을 버리지는 못하고 지갑 안에 넣어두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무표정한 사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자격증 몇 장. 남자는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남편분 일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압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로 오시거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외출도 잦고 확인하고 싶어서요.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 물었습니다. 남편 차량 번호와 평소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도 전달했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빗속에서 모든 게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상상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닐 거야.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며 가게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이 젖은 채로 카운터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흘끔흘끔 눈치를 받고 어디 아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저는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주방장에게 오늘 조금 늦는다고 먼저 준비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레스토랑에서 이지연과 마주 앉아 음식을 서로 입에 넣어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내게 이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을까? 두 번째 사진. 남편이 그 여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차를 운행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나랑 이렇게 단둘이 다정한 모습으로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세 번째 사진. 모텔 주차장이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랑은 신혼여행 말고는 같이 모텔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네 번째 사진. 백화점이었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옷을 골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 본 적이 없기에
당연히 옷을 선물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5번째 사진. 명품 가방 매장이었고 남편이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은행 지점장 맞죠? 네. 이지연. 확인했습니다. 더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3번 모텔에 갔습니다. 백화점은 2번, 레스토랑은 5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꼭 쥐고 걸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방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네, 지금 들어갑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회 맛있겠죠? 당연하죠. 최고로만 드리잖아요. 저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장에게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얘기 좀 해요. 왜?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지연이랑 어떤 사이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사이냐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지연 지점장이요. 어떤 사이냐고요? 그냥 아는 사이지. 당신도 알잖아. 은행 지점장이잖아. 아는 사이가 모텔에 가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저는 봉투를 꺼내 사진들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사진들을 보며 당황했고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다른 여자랑 모텔 들락거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면 다해요?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 놓고.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넘게 남편이 계속해서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용서하려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주변 지인들 중에 그나마 가장 신뢰하는 남편의 선배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만은 거둬달라고 저를 설득했고 제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자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와 끊임없이 저를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대로 한 번의 실수로 생각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다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 정리할 수 있어요? 정말 다시는 안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분노로 몸과 마음이 떨렸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 약속해. 맹세해.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럼 각 썼어요. 뭐? 이 시간 이후로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내가 아는 날에는 모든 재산 포기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간다는 각서요. 쓸 수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게. 그래, 쓸게. 내일 법률 사무실 가요. 공증 받을 거예요. 알았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법률 사무실에 갔고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지연을 만날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남편을 그 여자로부터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었지 정말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외출도 줄었고 일찍 들어와서 가끔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은 여전히 미웠고 가까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남편에게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날 무렵 남편의 외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귀가 시간도 다시 늦어졌습니다. 저는 미심쩍은 마음에 다시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가게에 손님이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부름센터의 그 남자였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결정적인 증거 잡았습니다. 어디예요? 우나모수요. 빨리 오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주방장에게 가게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나모수로 향했습니다. 살짝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은 한적했고 남자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저기를 봐요. 남자가 가리킨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 불빛은 없었지만 호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흐릿하게 차 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됐지만 얼떨결에 딸을 데려왔고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현장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희미하게 보였던 실루엣은 남편과 그 여자, 이지현이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확 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과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딸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돌아보지 않았고 딸이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참담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바쁘게 대충 싼 남편의 짐을 현관 밖에 내놓았습니다. 옷가지들과 속옷, 신발 등을 넣은 큰 가방 2개였습니다. 남편은 열리지 않는 문에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열리지 않자 그는 목이 터져라 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안에서 듣고 있었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가방 챙겨서 가세요.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각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했잖아요. 당신은 스스로 가족도 집도 모두 포기했잖아요. 이제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불륜의 상대였던 그 여자도 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홧김에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분이 치밀어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있었고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연 지점장 어디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렸고 이지연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당신 같은 여자가 버젓이 이런 데서 근무하면 안 되지. 당신이 남의 가정 파탄냈으니 당신 가정도 깨져야 맞잖아.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웅성거렸고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직원 한 명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알아? 당신이 남의 남자랑 모텔에 들락거리는 거. 저는 씩씩거리며 은행을 나왔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고 온몸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알아낸 이지연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연 남편 되시죠? 저는 횟집 하는 사람인데요. 당신 부인이 제 남편이랑 바람 피웠어요. 네. 우나모수에서 차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도 있어요. 모텔 가는 것도 다 찍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괜히 모함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반응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지연과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이지연의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저는 뭘 해도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 본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고객의 소리라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첨부하고 그동안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보냈습니다. 몇 개월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이지연이 해고 처리되었다는 뉴스를 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 관한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났고 남편과도 서류 정리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괴로워했지만 저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일대가 신시가지로 편입이 되어 땅값이 많이 올랐고 매입할 사람이 있으니 팔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저는 몇십 년을 남편과 함께한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금액으로 횟집을 팔았고 모든 추억과 미련을 함께 팔아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끝냈어도 아이들은 가끔씩 아빠를 만나는 듯 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부도덕한 모습에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한동안 아빠를 멀리 했었습니다. 아빠랑 꽤 사이가 좋았던 아들은 오히려 저를 원망했고 아빠를 매정하게 버린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들도 저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만 아빠가 불쌍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토지비를 받아 딸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도시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뿌리를 내렸던 곳이지만 한편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심어준 곳이기도 한 이곳에서 좀 더 먼 곳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무기한 휴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딸이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다. 저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돼요? 뭐가? 아빠랑 헤어진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살 것 같아. 엄마, 고생 많았어요.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바다를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파도가 와서 그 자국을 지웠습니다. 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또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만 결국 다 지워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하얀 물살이 부서지고 그 위로 석양이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조그마한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월세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일을 하며 겨우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해 볼래요? 아니, 이제 상관없어. 미워하지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책을 하고 딸과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아들이 내려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서로 못 나눈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화원을 하나 샀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꽃을 키우고 손님을 맡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칼 대신 꽃가위를 들었습니다. 비린내 대신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손님의 예약 전화 대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이요. 누구 주실 거예요? 아내요.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저는 정성스럽게 장미를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남편도 있구나. 내 인생에는 누리지 못했지만 내 딸만큼은 저런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